형부 뒤에서 하니까 미치겠어요. 너무 좋아요. 아내 하면 안 돼요. 거긴 안 돼요. 유진은 전율을 느꼈습니다. 그녀는 평생 이런 감각을 느껴본 적이 없었습니다. 두 사람의 몸은 리듬을 찾아갔습니다. 처음에는 조심스럽게, 그러다 점점 격렬하게. 그의 땀과 향기, 그의 모든 것이 그녀를 감쌌습니다. 56살의 한상우와 44살의 정유경. 그들의 띠동갑 나이 차이는 처음에는 문제가 되지 않았습니다. 우리 이혼하자. 아내 유경이가 갑자기 이혼하자고 했습니다. 14년 동안의 결혼 생활이 이렇게 끝난다고요. 그는 무슨 말을 해야 할지 몰랐습니다. 하지만 유경이의 말에 따르면 이제는 그 차이가 너무 크게 느껴진다고 했습니다. 그녀는 캐리어를 들고 문을 나섰습니다. 가족들에게는 이미 말했어. 내일 변호사를 만나서 서류 준비할 거야. 문이 닫히고 상우는 텅 빈 집에 홀로 남겨졌습니다. 사실 그는 한 달 전 유경이의 휴대폰에서 우연히 이상현이라는 남자와의 메시지를 발견했습니다. 그녀가 담당하는 클라이언트 회사의 CEO였습니다. 메시지 내용은 명백했습니다. 불륜이었습니다. 상우는 자존심 때문에 이 사실을 유경이에게 직접 물어보지 않았습니다. 그녀가 먼저 고백하길 바랐던 것입니다. 그러나 그녀는 이혼을 선택했습니다. 다음 날 저녁 초인종이 울렸습니다. 문을 열자 유진이의 여동생이 서 있었습니다. 40살의 유진은 언니와 비슷한 외모를 가졌지만 더 부드러운 인상이었습니다. 프리랜서 번역가로 일하는 그녀는 평소에도 조용하고 차분한 성격이었습니다. 형부, 무슨 일이 있었던 거예요? 언니가 갑자기 이혼한다고 하길래 와봤어요. 상우는 한숨을 쉬며 유진을 안으로 들였습니다. 그는 소파에 앉아있는 유진을 바라보았습니다. 그녀의 눈에는 진심 어린 걱정이 담겨 있었습니다. 유경이가 뭐라고 해? 언니는 형부가 무관심하고 이해해주지 않는다고 했어요. 그리고 너무 답답하다고. 하지만 저는 이해가 안 돼요. 형부가 그런 분이 아닌데. 상우는 쓴웃음을 지었습니다. 유경이 자신을 그렇게 묘사했다니. 하지만 그는 유진에게 진실을 말할 수 없었습니다. 아직 확실하지 않은 부분도 있었고 무엇보다 자존심이 허락하지 않았습니다. 그냥 우리가 맞지 않는 것 같아. 나이 차이도 있고. 그게 무슨 말이에요? 그동안 잘 살아오셨잖아요. 유진의 목소리에는 답답함이 묻어 있었습니다. 그녀는 항상 언니와 형부의 관계를 부러워했습니다. 안정적이고 화목해 보이는 가정이었으니까요. 자신은 40살이 되도록 결혼하지 못했는데 언니는 좋은 남편을 두고 왜 이런 결정을 내린 것인지 이해가 안 되었습니다. 형부, 진짜 이유가 따로 있는 거 아니에요. 그때 상우의 눈에서 갑자기 눈물이 흘렀습니다. 56년 인생에서 누군가 앞에서 울어본 적이 거의 없는 그였습니다. 특히 가족들 앞에서는 더욱 그랬습니다. 유진은 당황했습니다. 항상 강하고 든든했던 형부의 모습이 아니었습니다. 그녀는 조심스럽게 상우의 어깨에 손을 올렸습니다. 괜찮아. 그냥 피곤해서. 신경 쓰지 마. 상우는 서둘러 눈물을 닦으며 부엌으로 향했습니다. 그는 냉장고에서 물을 꺼내 마시며 마음을 진정시키려 했습니다. 하지만 가슴속 깊은 곳에서 올라오는 서러움은 쉽게 가라앉지 않았습니다. 유진은 그런 상우의 모습을 보며 마음이 아팠습니다. 분명히 언니가 말한 것보다 더 복잡한 사정이 있을 것 같았습니다. 그녀는 원래 얘기만 하고 돌아갈 예정이었지만 상우의 모습을 보고 마음이 바뀌었습니다. 오늘 밤만 여기 있을게요. 제가 저녁이라도 차려드릴게요. 상우는 고개를 저었습니다. 괜찮아. 혼자 있는 게 나을 것 같아. 아니에요. 혼자 두고 갈 수 없어요. 언니 일로 형부가 많이 힘드실 텐데. 유진의 목소리에는 진심이 담겨 있었습니다. 그녀는 언니의 갑작스러운 이혼 선언이 형부에게 큰 충격을 주었다는 것을 알 수 있었습니다. 평소 과묵하고 침착한 상우가 이렇게 감정을 드러내는 것을 본 적이 없었습니다. 그날 밤 유진은 거실 소파에서 잠을 청했습니다. 하지만 쉽게 잠이 오지 않았습니다. 방에서 들려오는 상우의 한숨소리가 계속 신경 쓰였습니다.
언니와 형부 사이에 무슨 일이 있었는지 정확히 알 수는 없었지만 분명히 형부가 말한 것보다 더 복잡한 사정이 있을 것 같았습니다. 다음 날 아침, 유진이는 일찍 일어나 간단한 아침을 준비했습니다. 상우는 평소보다 늦게 일어났고 얼굴에는 피로가 가득했습니다. 형부, 아침 드세요. 고마워. 처제, 집에는 언제 갈 거야? 상우는 유진에게 미안한 마음이 컸습니다. 자신의 개인적인 문제 때문에 처제를 번거롭게 하고 있다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괜찮아요. 오늘 하루만 더 있을게요. 혹시 언니가 연락할 수도 있고. 사실 유진의 마음은 복잡했습니다. 언니의 갑작스러운 이혼 선언도 이해할 수 없었지만 형부의 상태가 너무 걱정되었습니다. 그녀는 프리랜서 번역가로 일하고 있어서 노트북만 있으면 어디서든 일할 수 있었습니다. 하루가 이틀이 되고 이틀이 사흘이 되었습니다. 유진은 형부의 빈 눈빛과 넋이 나간 모습을 보며 차마 떠날 수 없었습니다. 상우는 회사엔 가지만 집에 돌아오면 거의 말을 하지 않았습니다. 저녁도 제대로 먹지 않고 술만 마시며 혼자 있으려 했습니다. 유진은 형부의 모습을 보며 답답했습니다. 14년 동안 함께 살아온 부부가 이렇게 갑자기 헤어진다는 것이 믿어지지 않았습니다. 더욱이 형부는 언니가 말한 것처럼 무관심한 사람이 아니었습니다. 5일째 되는 밤, 상우는 과하게 술을 마시고 귀가했습니다. 현관문을 열자마자 그는 욕실로 달려가 토했습니다. 유진이 그를 발견했을 때 그는 욕실 바닥에 쓰러져 있었습니다. 형부, 괜찮으세요? 유진은 상우를 일으켜 침대로 옮겼습니다. 상우는 중얼거리며 계속 토했습니다. 유진은 젖은 수건으로 그의 얼굴을 닦아주고 물을 조금씩 먹였습니다. 그의 셔츠는 토사물로 더러워져 있었고 유진은 조심스럽게 그의 옷을 갈아입혔습니다. 유진은 그를 침대에 눕히고 이불을 덮어주었습니다. 상우는 잠깐 눈을 뜨며 유진을 바라보았습니다. 유경아, 정말 미안해. 그의 목소리는 떨리고 있었습니다. 술에 취해 있었지만 그 안에 담긴 절망과 외로움은 진짜였습니다. 형부, 저는 유진이에요. 언니가 아니라. 하지만 상우는 유진의 말을 듣지 못한 채 계속 중얼거렸습니다. 왜 날 버린 거야? 내가 뭘 잘못했길래? 우리의 14년이 그렇게 쉽게 사라질 수 있는 거야. 유진은 상우의 손을 잡았습니다. 그의 손은 차갑고 떨리고 있었습니다. 나도 사랑받고 싶어. 이렇게 혼자가 되고 싶지 않아. 상우의 고백에 유진의 마음이 아팠습니다. 그녀는 언니가 이런 사람을 어떻게 버릴 수 있었는지 이해할 수 없었습니다. 유진은 형부가 토한 것들이 있는 욕실을 청소한 후 자신도 샤워를 하기 위해 욕실로 들어갔습니다. 따뜻한 물이 몸을 적시는 동안 그녀는 형부의 모습을 떠올렸습니다. 언니가 떠난 후 혼자서 모든 것을 견뎌내려는 그의 모습이 안쓰럽고도 슬펐습니다. 욕실 문을 열려는 순간 문이 먼저 열렸고 비틀거리는 발걸음과 함께 상우가 들어섰습니다. 유진은 한 걸음 물러섰습니다. 형부, 저 유진이에요. 하지만 상우는 유진의 말을 듣지 못한 채 한 걸음 더 다가왔습니다. 그의 숨결에서는 위스키 향이 느껴졌습니다. 유진은 욕실 벽에 등이 닿을 때까지 물러섰습니다. 더 이상 물러설 곳이 없었습니다. 상우의 슬픔에 가득 찬 얼굴이 이제 바로 앞에 있었습니다. 그녀는 천천히 손을 뻗어 그의 뺨에 닿았습니다. 형부, 그녀의 부드러운 손길에 상우는 잠시 눈을 감았습니다. 눈물이 그의 눈가에 맺혔습니다. 날 버리지 마. 상우의 말에 유진의 마음이 무너졌습니다. 형부, 진정하세요. 유경아, 제발 다시 돌아와줘. 내가 뭘 잘못했는지 말해줘. 내가 다 고칠게. 유진은 그를 밀어내려 했지만 그의 절망적인 표정을 보니 마음이 약해졌습니다. 게다가 그녀 자신도 오랜 시간 동안 상우에게 숨겨왔던 감정이 있었습니다. 언니의 결혼식 날부터, 아니 어쩌면 그보다 더 오래전부터 그녀는 상우를 몰래 바라봐왔습니다. 유진이 말을 이으려 했지만 상우의 입술이 그녀의 말을 막았습니다. 유진은 그 순간 모든 것을 잊었습니다. 윤리적인 갈등, 언니에 대한 죄책감, 이 상황의 잘못됨,
모든 것이 사라지고 오직 지금 이 순간만이 존재했습니다. 수건이 바닥에 떨어졌고 유진은 자신의 모든 것이 드러났다는 사실조차 신경 쓰이지 않았습니다. 유경아, 사랑해. 난 정말 너를 사랑해. 상우는 여전히 유진을 아내로 착각하고 있었습니다. 유진은 자신이 유경이 아니라고 말해야 한다는 것을 알고 있었지만 그의 진심 어린 고백에 마음이 흔들렸습니다. 그리고 무엇보다 자신도 오랫동안 형부를 사랑해왔다는 것을 인정해야 했습니다. 형부, 유진이 그를 불렀지만 상우는 듣지 못했습니다. 그는 계속해서 유경아를 연발했습니다. 두 사람은 안방으로 향했습니다. 상우는 유진을 벽에 기대게 한 채 깊은 숨결을 나누었고 유진은 그의 셔츠 단추를 하나씩 풀었습니다. 침대에 도착했을 때 두 사람은 이미 욕망의 불길에 완전히 휩싸여 있었습니다. 창문으로 비치는 달빛 아래 유진의 피부는 진주처럼 빛났습니다. 상우는 그녀 위에서 잠시 멈추어 그 아름다움을 감상했습니다. 아름다워. 그 한마디에 유진의 마음은 더욱 뜨거워졌습니다. 비록 그가 유경이를 생각하며 한 말일지라도 그 순간만큼은 자신이 사랑받는 기분이었습니다. 그녀는 평생 이런 감각을 느껴본 적이 없었습니다. 이것이 사랑이라면, 이것이 욕망이라면 그녀는 기꺼이 모든 것을 내려놓을 준비가 되어 있었습니다. 유진은 마지막 순간까지 갈등했습니다. 이것은 옳지 않다. 그는 언니의 남편이었다. 그는 지금 자신을 언니로 착각하고 있다. 하지만 그 모든 이성적인 생각은 그것이 그녀의 몸 안으로 들어왔을 때 사라졌습니다. 그는 여전히 유경의 이름을 부르며 유진이를 안았습니다. 두 사람의 몸은 리듬을 찾아갔습니다. 처음에는 조심스럽게 그러다 점점 격렬하게 그의 땀과 향기, 그의 모든 것이 그녀를 감쌌습니다. 형부, 뒤에서 하니까 미치겠어요. 너무 좋아요. 아내 하면 안 돼요. 거긴 안 돼요. 방 안에는 두 사람의 거친 숨소리와 침대가 삐걱거리는 소리만이 가득했습니다. 창밖으로는 서울의 야경이 펼쳐져 있었고 그 불빛들은 마치 두 사람의 금지된 사랑을 지켜보는 별들 같았습니다. 사랑해. 정말 사랑해. 상우의 고백을 들으며 유진이는 복잡한 감정에 휩싸였습니다. 그 사랑의 말이 자신을 향한 것이 아니라는 것을 알면서도 기뻤습니다. 모든 것이 끝난 후 상우는 곧바로 깊은 잠에 빠졌습니다. 유진은 그의 옆에 누워 그의 얼굴을 바라보았습니다. 평화로운 표정, 이제는 고통이 없는 얼굴. 그녀는 조용히 눈물을 흘렸습니다. 미안해, 언니. 하지만 언니가 버린 거잖아. 유진은 살며시 상우의 이마에 뽀뽀를 했습니다. 그리고 거실로 나갔습니다. 내일은 어떻게 될지 알 수 없었지만 적어도 오늘 밤만큼은 그녀도 누군가에게 사랑받는 기분을 느끼고 싶었습니다. 창밖으로 달빛이 거실을 비추었습니다. 금지된 사랑의 밤이었지만 두 사람 모두에게 필요했던 위로의 시간이었습니다. 다음 날 아침, 상우는 심한 숙취로 깨어났습니다. 머리가 깨질 것 같았고 입안은 바짝 말라 있었습니다. 침실을 둘러보니 자신의 옷이 바닥에 흩어져 있었고 침대 시트도 어지러워져 있었습니다. 상우는 기억을 더듬어 보려 했지만 술에 취해 집에 온 것 이후로는 기억이 흐릿했습니다. 다만 뭔가 중요한 일이 있었다는 느낌만 남아 있었습니다. 부엌에서 요리하는 소리가 들렸습니다. 유진이 아침을 준비하고 있는 것 같았습니다. 상우는 옷을 대충 입고 세면대에서 얼굴을 씻었습니다. 거울 속의 자신은 평소보다 더 피곤해 보였습니다. 형부, 일어나셨어요. 해장국 끓였어요. 유진의 목소리는 평소와 다를 바 없었지만 상우는 뭔가 어색한 분위기를 느꼈습니다. 유진은 그를 직접 바라보지 않고 계속 요리에만 집중하고 있었습니다. 고마워. 어젯밤에 내가 실례하지 않았나? 아니에요. 술 많이 드셨더라고요. 유진의 대답은 간단했지만 그녀의 얼굴이 살짝 붉어지는 것을 상우는 놓치지 않았습니다. 뭔가 있었구나 하는 생각이 들었지만 정확히 무엇인지는 알 수 없었습니다. 해장국을 먹으면서도 두 사람 사이에는 미묘한 긴장감이 흘렀습니다. 평소처럼 자연스럽게 대화를 나누지 못했습니다.
상우가 회사에 간 후 유진은 혼자 남겨진 집에서 어떻게 해야 할지 몰라 했습니다. 어젯밤의 일이 계속 머릿속을 맴돌았습니다. 형부의 따뜻한 손길, 간절한 입맞춤, 그리고 함께 나눈 사랑. 그것은 단순한 실수가 아니었습니다. 적어도 유진이에게는 그랬습니다. 그녀는 그 순간 진심으로 형부를 사랑한다는 것을 깨달았습니다. 오랫동안 마음 깊은 곳에 숨겨두었던 감정이 터져나온 것이었습니다. 하지만 형부는 기억하지 못하는 것 같았습니다. 술에 취해서 아무것도 모르는 것 같았습니다. 그런 생각을 하니 마음이 아팠습니다. 유진은 번역 일을 하려고 노트북을 켰지만 집중할 수 없었습니다. 문장을 읽어도 머릿속에 들어오지 않았습니다. 온통 형부 생각뿐이었습니다. 저녁이 되어 상우가 집에 돌아왔습니다. 평소보다 일찍 들어온 것 같았습니다. 일찍 오셨네요. 응, 오늘은 일이 별로 없어서. 상우도 하루 종일 집중이 되지 않았습니다. 어젯밤의 일이 계속 신경 쓰였습니다. 정확히 무슨 일이 있었는지 알고 싶었지만 유진이에게 직접 물어보기는 어색했습니다. 저녁 식사를 하면서도 두 사람은 이상한 분위기를 느꼈습니다. 평소보다 대화가 적었고 서로를 바라보는 시간도 짧았습니다. 형부 괜찮으세요? 많이 피곤해 보이세요. 응, 좀 그렇네. 너도 오늘 안색이 안 좋아 보여. 잠시 침묵이 흘렀습니다. 둘 다 할 말이 있었지만 쉽게 꺼내지 못했습니다. 유진아, 네, 어젯밤에 혹시 내가 상우가 말을 꺼내려던 순간 유진이 먼저 말했습니다. 형부, 저 집에 돌아가야 할까요? 갑작스러운 유진의 말에 상우는 당황했습니다. 왜 갑자기 그런 말을? 제가 여기 있는 게 형부에게 부담이 될까 봐서요. 유진의 목소리에는 불안함이 섞여 있었습니다. 사실 그녀는 자신의 감정을 더 이상 숨길 수 없을 것 같았습니다. 매일 형부를 보면서 어젯밤의 일을 혼자만 기억하고 있다는 것이 너무 괴로웠습니다. 부담? 무슨 소리야? 상우는 말을 멈췄습니다. 사실 그도 유진이 있어서 얼마나 위로가 되는지 알고 있었습니다. 혼자였다면 벌써 무너졌을지도 모릅니다. 오히려 고마워. 너가 옆에 있어줘서 정말로 다행이라고 생각해. 상우의 진심 어린 말에 유진의 마음이 더욱 복잡해졌습니다. 형부는 자신을 가족으로 고마운 사람으로 생각하고 있는 것 같았습니다. 하지만 자신의 마음은 그 이상이었습니다. 그날 밤부터 유진은 혼자서 상우를 사랑하는 마음을 감당해야 했습니다. 상우가 기억하지 못하는 어젯밤의 일은 유진에게만 생생한 기억으로 남아 있었습니다. 며칠이 지나도 상황은 변하지 않았습니다. 상우는 여전히 그날 밤의 일을 정확히 기억하지 못했고 유진은 그런 그를 바라보며 혼자서 마음을 달래야 했습니다. 하지만 유진은 돌아가지 못했습니다. 형부 곁에 있고 싶었고 그가 혼자가 되는 것을 견딜 수 없었습니다. 그래서 그녀는 자신의 감정을 숨긴 채 계속 상우와 함께 있기로 했습니다. 일주일이 지나면서 두 사람 사이에는 미묘한 변화가 생겼습니다. 상우의 유진을 보는 시선이 조금씩 달라지고 있었습니다. 단순히 처제가 아닌 한 명의 여성으로 보기 시작한 것이었습니다. 어느 저녁 유진이 조심스럽게 말했습니다. 형부, 언니가 형부를 정말 몰랐던 것 같아요. 상우는 쓴웃음을 지었습니다. 사람은 원하는 것만 보는 법이지. 형부는 정말 좋은 분이에요. 언니가 놓친 게 너무 많아요. 유진의 말에 상우는 그녀를 자세히 바라보았습니다. 언제부터인가 유진이 예뻐 보이기 시작했습니다. 언니와 닮았지만 더 귀엽고 따뜻한 느낌이었습니다. 다음 날 아침 전화벨이 울렸습니다. 제주도의 경찰서에서 온 전화였습니다. 정유경과 동승자 이상현이 렌터카 사고로 사망했다는 비보였습니다. 상우는 충격에 빠졌습니다. 전화를 받은 그는 한동안 말을 잇지 못했습니다. 유진이 그의 창백한 얼굴을 보고 다가왔습니다. 형부, 무슨 일이세요? 상우는 떨리는 목소리로 말했습니다. 유경이가 사고가 났어. 사망했대. 유진은 믿을 수 없다는 표정으로 상우를 바라보았습니다. 그게 무슨 말이에요? 경찰의 설명에 따르면 유경과 이상현은 제주도에서 함께 여행 중이었고
렌터카를 몰고 가다가 비 오는 도로에서 미끄러져 사고가 났다고 했습니다. 두 사람 모두 현장에서 즉사했습니다. 그제서야 상우는 마침내 유진에게 진실을 털어놓았습니다. 사실 네 언니는 이상현이라는 사람과 바람을 피고 있었어. 알고 있었지만 자존심 때문에 말하지 못했어. 유진은 충격을 받았지만 그제서야 언니의 갑작스러운 이혼 요구가 이해되었습니다. 언니는 다른 남자와 새로운 삶을 시작하려 했던 것입니다. 그럼 언니가 형부를 무관심하다고 한 것도 핑계였겠지. 자신의 잘못을 정당화하려고. 상우의 목소리에는 분노와 슬픔이 섞여 있었습니다. 아내의 배신도 충격적이었지만 이제 그녀가 영원히 돌아올 수 없다는 사실이 더욱 복잡한 감정을 불러일으켰습니다. 제주도에서 사고 처리와 함께 장례식을 치렀습니다. 유경의 부모님과 몇몇 친척들이 급히 제주도로 내려왔고 직장 동료들 중 일부도 참석했습니다. 이상현의 가족들도 따로 장례를 치르고 있었습니다. 제주도의 장례식장은 조용했지만 무거운 분위기였습니다. 유경이의 영정 사진이 재단에 놓여 있었고 하얀 국화꽃이 가득했습니다. 상우는 복잡한 감정으로 아내의 마지막 길을 배웅했습니다. 친척들과 지인들이 상우에게 위로의 말을 건넸습니다. 하지만 그는 무엇이라 대답해야 할지 몰랐습니다. 슬픔인지 분노인지 해방감인지 자신도 정확히 알 수 없는 복잡한 감정이었습니다. 유진은 상우의 곁에서 조문객들을 맞았습니다. 그런데 장례식이 시작된 지 얼마 되지 않아 유진은 이상한 느낌을 받기 시작했습니다. 처음에는 장례식장 특유의 냄새 때문인 줄 알았습니다. 꽃향기와 향냄새가 섞인 공기가 답답하게 느껴졌습니다. 하지만 시간이 지날수록 속이 메스꺼리기 시작했습니다. 유진이는 급히 화장실로 달려갔습니다. 변기에 엎드려 토했습니다. 아침을 거의 먹지 않았는데도 속이 뒤틀리며 구역질이 계속되었습니다. 왜 이러지? 스트레스 때문인가? 유진은 찬물로 얼굴을 씻으며 마음을 진정시켰습니다. 언니의 갑작스러운 죽음과 그 충격적인 진실, 그리고 형부와의 복잡한 관계, 모든 것이 스트레스로 작용하고 있는 것 같았습니다. 장례식장으로 돌아온 유진이를 상우가 걱정스럽게 바라보았습니다. 괜찮아? 얼굴이 안 좋아 보여. 네, 괜찮아요. 그냥 조금 어지러워서. 하지만 시간이 지날수록 유진의 컨디션은 더욱 나빠졌습니다. 음식 냄새만 맡아도 속이 울렁거렸습니다. 특히 생선 비린내나 기름진 음식 냄새는 견디기 힘들었습니다. 유진아, 집에 가서 쉬어. 내가 여기 있으면 돼. 상우가 걱정스러워했지만 유진은 고개를 저었습니다. 아니에요. 제가 언니 마지막 길 배웅해야죠. 점심시간이 되자 친척들이 도시락을 나누어 먹었습니다. 평소라면 별것 아니었을 김치찌개 냄새가 유진에게는 견디기 힘들었습니다. 그녀는 다시 화장실로 달려가야 했습니다. 이번에는 더 심하게 토했습니다. 위에 있던 것들이 모두 나올 때까지 구역질이 멈추지 않았습니다. 토하고 나서도 속이 쓰리고 어지러웠습니다. 이상하다. 왜 이렇게 울렁거리지? 유진이는 거울을 보며 자신의 얼굴을 살펴봤습니다. 창백하고 지쳐 보였습니다. 화장실에서 나온 유진이를 어머니가 발견했습니다. 유진아, 왜 이래? 많이 아파 보이는데. 괜찮아요, 엄마. 그냥 좀 피곤해서. 얼굴이 새하얗네. 병원에 가봐야 하는 거 아니야? 아니에요. 언니 장례 끝나고 쉬면 나아질 거예요. 하지만 어머니의 걱정은 그치지 않았습니다. 큰딸을 잃은 슬픔과 이제 하나 남은 자식의 건강이 걱정되었습니다. 이틀 뒤 장례식의 모든 절차가 끝났습니다. 유경의 관은 화장장으로 향했고 가족들은 마지막 작별을 고했습니다. 상우는 관 앞에 서서 복잡한 마음으로 아내를 보냈습니다. 잘 가, 유경아. 이제 정말 끝이구나. 그래도 너가 원하는 사람과 같은 곳에 갔으니 그곳에선 행복했으면 좋겠어. 그의 목소리에는 슬픔보다는 체념이 담겨 있었습니다. 14년의 결혼 생활이 이렇게 마무리되었습니다. 화장이 끝나고 유골함을 받아든 후 가족들은 납골당으로 향했습니다. 유진이는 계속해서 컨디션이 좋지 않았지만 끝까지 자리를 지켰습니다.
납골당에서도 유진은 또 한 번 구역질을 느꼈습니다. 이번에는 향 냄새 때문인 것 같았습니다. 평소에는 전혀 문제없던 냄새들이 모두 거부감을 일으켰습니다. 제주도에서의 장례식이 모두 끝나고 서울로 돌아가는 길, 유진은 자신의 몸 상태에 대해 진지하게 생각해 보기 시작했습니다. 단순한 스트레스나 피로라기에는 증상이 너무 특이했습니다. 혹시, 설마, 갑자기 한 가지 가능성이 머릿속을 스쳤습니다. 하지만 그 생각을 하자마자 유진은 고개를 저었습니다. 설마 그럴 리가. 아니, 그럴 리가 없습니다. 하지만 마음 한편으로는 불안감이 자리 잡기 시작했습니다. 최근에 생리가 늦어진 것도 그렇고, 입맛이 변한 것도 그렇고, 모든 증상들이 하나로 연결되는 것 같았습니다. 한 달이 지났습니다. 유진은 자신의 집에서 혼자 지내며 계속해서 몸의 변화를 느꼈습니다. 입덧은 더욱 심해졌고, 냄새에 대한 민감도도 높아졌습니다. 더 이상 부정할 수 없었습니다. 약국에서 임신 테스트기를 사서 확인해 본 결과 양성이었습니다. 두 줄이 선명하게 나타났습니다. 유진은 한동안 테스트기를 바라보며 멍하니 있었습니다. 그날 밤 형부와의 일이 이런 결과를 가져올 줄은 상상도 못했습니다. 병원에서 정확한 검사를 받아보니 임신 6주 차였습니다. 시기를 계산해 보니 정확히 그날 밤과 일치했습니다. 며칠 동안 유진은 어떻게 해야 할지 몰랐습니다. 형부에게 말해야 할까요? 하지만 그는 그날 밤 일을 정확히 기억하지 못하는 것 같았습니다. 더욱이 자신을 언니로 착각한 채 했는데 결국 유진은 상우에게 전화를 걸기로 했습니다. 형부, 안녕하세요. 잘 지내세요? 유진아, 응, 괜찮아. 걱정해줘서 고마워. 너는 어때? 몸은 좀 나아졌어? 상우는 장례식 때 유진의 안색이 좋지 않았던 것을 기억하고 있었습니다. 저 형부와 할 말이 있어서요. 혹시 시간 되시면 만날 수 있을까요? 유진의 목소리에는 긴장감이 묻어 있었습니다. 상우도 뭔가 심각한 일인 것을 눈치챘습니다. 어디서 만날까? 유진과 상우는 조용한 카페에서 만났습니다. 유진은 계속해서 손을 떨며 커피잔을 만지작거렸습니다. 무슨 일이야? 뭔가 심각해 보이는데. 상우가 걱정스럽게 물었습니다. 형부, 혹시 그날 밤 일 기억나세요? 그날 밤? 상우는 잠시 생각했습니다. 어떤 밤을 말하는 건지. 제가 형부 집에 있을 때, 형부가 술을 많이 드시고 오신 날, 순간 상우의 표정이 변했습니다. 서서히 기억이 떠오르기 시작했습니다. 술에 취해 욕실에서. 설마 그게 내 언니가 아니고 저예요. 상우는 충격을 받았습니다. 그때 함께했던 사람이 유경이가 아니라 유진이었다고요. 그게 유경이가 아니었어? 꿈이 아니었어? 내가 무슨 짓을 한 거지? 상우의 얼굴은 창백해졌습니다. 자신이 처제와 그런 관계를 가졌다는 사실이 믿어지지 않았습니다. 형부, 진정하세요. 진정하라고. 내가 너에게 무슨 짓을 한 거야? 미안해. 정말 미안해. 상우는 머리를 감싸며 괴로워했습니다. 형부, 들어주세요. 더 말씀드릴 게 있어요. 유진이가 조심스럽게 말했습니다. 저 임신했어요. 순간 모든 공기가 조용해졌습니다. 상우는 유진의 말을 이해하지 못하겠다는 표정으로 그녀를 바라보았습니다. 뭐라고? 임신했어요. 형부의 아이예요. 상우의 머릿속이 하얘졌습니다. 56살의 나이에 그것도 처제와의 사이에서 아이가 생겼다니. 아내와는 자식이 없어서 평생 자식이 없을 팔자인가 보다 생각했는데 너무 당황스러웠습니다. 그게 정말이야? 네. 병원에서 확인했어요. 6주 차예요. 상우는 한동안 말을 잇지 못했습니다. 너무나 충격적인 소식이었습니다. 상우는 머리를 감싸며 깊은 한숨을 내쉬었습니다. 형부, 제가 혼자 키울 수도 있어요. 형부에게 부담을 드리고 싶지 않아요. 무슨 소리야? 내 아이인데 너가 혼자 키운다는 게 무슨 말이야? 상우는 충격적이긴 했지만 책임감을 느꼈습니다. 그리고 지금까지 본인 인생에서 없을 것이라 여겼던 자신의 핏줄에 대한 애착도 들었습니다. 사람들이 알면 어떻게 할 거야? 형부와 아이를 가졌다는 게
그건 저도 모르겠어요. 하지만 지우고 싶진 않아요. 두 사람은 복잡한 감정에 휩싸였습니다. 예상치 못한 임신은 모든 것을 바꿔놓았습니다. 유진아, 정말 미안해. 내가 술에 취해서. 형부, 저도 원했어요. 그날 밤 저도 형부를 원했어요. 유진의 고백에 상우는 더욱 당황했습니다. 그게 무슨 말이야? 저 형부를 사랑해요. 언니와 함께 있을 때부터요. 모든 진실이 밝혀지는 순간이었습니다. 상우는 자신이 알지 못했던 유진의 마음을 알게 되었습니다. 긴 침묵 끝에 상우가 입을 열었습니다. 유진아, 나도 혼란스러워. 하지만 한 가지는 확실해. 우리 아이에게는 아버지가 필요해. 형부, 아이를 낳을 거지? 네, 저는 낳고 싶어요. 상우는 유진이의 손을 잡았습니다. 그럼 우리 함께 하자. 아이를 위해서라도. 정말요? 응. 처음에는 놀라긴 했지만 당연히 내가 책임져야지. 유진은 눈물을 흘렸습니다. 혼자 감당해야 한다고 생각했는데 형부가 함께 하겠다고 하니 안도감이 들었습니다. 사람들이 뭐라고 할지 그건 우리가 감당해야 할 몫이야. 중요한 건 아이야. 상우의 말에 유진은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그날 이후 두 사람의 관계는 완전히 달라졌습니다. 상우는 유진을 아이의 어머니로 그리고 자신이 책임져야 할 사람으로 여기기 시작했습니다. 내 집으로 와. 내가 챙겨줄게. 괜찮을까요? 사람들이 알면 뭐라고 하지 않을까요? 지금 중요한 건 네 몸이야. 아이를 위해서 왔으면 좋겠어. 유진은 다시 상우의 집으로 왔습니다. 이번에는 다른 의미였습니다. 아이의 어머니로서 그리고 상우와 새로운 관계를 시작하는 사람으로서였습니다. 유진아, 네, 나도 너에게 마음이 있어. 처음에는 몰랐지만 이제는 확실해. 상우의 고백에 유진은 행복했습니다. 비록 예상치 못한 방식으로 시작되었지만 그들의 사랑은 진심이었습니다. 세상의 편견과 시선을 감당해야 했지만 두 사람은 아이를 위해 그리고 서로를 위해 함께하기로 했습니다. 잘못된 이별이 새로운 시작으로 이어지고 있었습니다. 상우의 집에 온 다음 날 유진은 부모님께 전화를 걸었습니다. 어머니, 저 임신했어요. 형부의 아이예요. 전화 너머로 어머니의 비명소리가 들렸습니다. 곧 아버지가 전화를 받았습니다. 이게 무슨 소리야? 당장 그 더러운 관계를 끊어라. 아버지, 저는 나을 거예요. 그럼 우리는 더 이상 너를 딸로 여기지 않겠다. 다시는 연락하지 마라. 아버지는 화를 내며 전화를 끊어버렸습니다. 부모님과의 연락이 완전히 끊어졌습니다. 시간이 지나 유진은 건강한 아들을 낳았습니다. 상우는 57살의 아버지가 되었습니다. 이름은 한사랑으로 해요. 사랑으로 태어난 아기라는 뜻으로. 좋아. 사랑이 우리 사랑이. 부모님은 여전히 연락을 하지 않았습니다. 손자가 태어났다는 소식을 문자 드렸지만 아무런 반응이 없었습니다. 어쩔 수 없다고 받아들였습니다. 언젠가는 용서해 주시겠지 하는 마음을 간직한 채요. 아기가 태어난 후 세 사람은 완전한 가족이 되었습니다. 세상의 편견과 시선을 감당해야 했지만 두 사람은 아이를 위해 그리고 서로를 위해 용기 내기로 했습니다. 사랑이를 재우고 난 어느 날 새벽 베란다로 나온 유진은 야경을 보면서 서 있는 상우의 뒷모습을 바라보았습니다. 도시의 불빛들이 그의 실루엣을 부드럽게 감싸고 있었습니다. 무슨 생각을 그렇게 해요? 상우는 그녀의 손을 잡으며 미소 지었습니다. 행복하다는 생각, 너가 있어서, 사랑이가 있어서 감사하다는 생각을 하고 있었어. 유진이는 그의 등에 얼굴을 기대었습니다. 지난 시간들이 주마등처럼 스쳐 지나갔습니다. 유경의 갑작스러운 이별 선언, 그날 밤의 실수라고 여겼던 만남, 유경의 비극적인 사고 소식, 그리고 그 후 서로에게 의지하며 보낸 시간들. 모두가 이상한 눈으로 바라보는 가운데 그들은 서로에게 안식처가 되어주었습니다. 후회는 없어요. 유진이 속삭였습니다. 상우는 몸을 돌려 유진의 얼굴을 양손으로 감쌌습니다. 그의 눈에는 이제 더 이상 혼란이나 죄책감이 없었습니다. 오직 확신과 사랑만이 담겨 있었습니다. 나도 후회는 없어. 그의 입술이 그녀의 겉과 만났습니다.
처음의 키스와는 다른 깊은 애정과 이해가 담긴 키스였습니다. 더 이상 착각도 술 기운에 흐려진 판단도 없었습니다. 오직 서로에 대한 순수한 갈망만이 있었습니다. 더 이상 다른 사람의 이름을 부르지 않을 것임을, 그의 모든 감각이 오직 유진이만을 원한다는 것을 그녀는 알 수 있었습니다. 베란다 유리에 기대어 그들은 서로의 옷을 하나씩 바닥으로 던졌습니다. 도시의 불빛 아래 유진의 피부는 황금빛으로 빛났습니다. 상우는 그녀의 몸을 천천히 바라봤습니다. 이제 그의 눈에는 오직 유진만이 있었습니다. 너무 아름다워, 유진아. 그 한마디에 유진의 눈에 눈물이 맺혔습니다. 마침내 그가 그녀의 이름을 부르며 사랑을 나누는 순간이 왔습니다. 더 이상 유경이의 그림자는 없었습니다. 이제 더 이상 자신의 감정을 숨길 필요가 없었습니다. 상우 오빠. 그녀가 그의 이름을 부르자 상우는 고개를 들어 그녀를 바라보았습니다. 그의 눈에는 깊은 애정이 담겨 있었습니다. 내 이름 다시 불러줘. 상우, 상우 오빠. 그녀의 목소리는 떨리고 있었습니다. 하지만 그것은 두려움이나 죄책감 때문이 아니라 사랑 때문이었습니다. 상우는 다시 일어나 유진을 안았습니다. 두 손이 맞닿자 둘 사이에 전류가 흐르는 듯 했습니다. 사랑해, 유진아. 상우의 고백에 유진의 마음은 환희로 가득 찼습니다. 이제 그의 사랑은 온전히 그녀를 향한 것이었습니다. 오빠, 저도 사랑해요. 그들의 움직임은 처음에는 느리고 조심스러웠습니다. 마치 서로의 모든 감각, 모든 순간을 충분히 느끼고 싶은 듯 했습니다. 유진은 이제 소리를 참지 않았습니다. 유진아, 너무 좋아. 도시의 불빛들이 그들의 얽힌 몸 위로 춤추는 그림자를 만들어냈습니다. 거실의 차가운 공기와 대조적으로 두 사람의 몸은 뜨겁게 달아올랐습니다. 상우의 움직임이 점점 더 격렬해졌고 유진은 그의 리듬에 완벽하게 맞추어 움직였습니다. 그들은 마치 오래전부터 둘이 아니고 하나였던 것처럼 조화롭게 하나가 되었습니다. 상우가 그녀의 이름을 외치며 마지막 환희에 이르렀습니다. 유진은 그 순간 눈물을 흘렸습니다. 이제 그는 온전히 그녀만을 바라보고 있었습니다. 그들의 심장 박동이 하나의 리듬으로 맞춰지는 것이 느껴졌습니다. 이제 정말 우리의 시작인 거죠. 상우는 그녀의 머리카락을 쓰다듬으며 미소 지었습니다. 그래, 우리의 진짜 시작이야. 그들은 서로를 바라보며 다시 한번 입맞췄습니다. 이제 더 이상 과거의 그림자는 없었습니다. 오직 그들의 현재와 미래만이 있었습니다. 창밖으로 보이는 도시의 불빛들은 마치 그들의 새로운 시작을 축복하는 별들처럼 빛나고 있었습니다. 잘못된 이별이 가져다준 의외의 행복. 유진은 상우의 품 안에서 눈을 감았습니다. 이제 그녀는 더 이상 누군가의 대체품이 아니었습니다. 그녀는 상우에게 있어 유일한 존재였습니다. 그들의 사랑은 비록 금기된 시작을 가졌지만 이제는 순수한 사랑으로 피어나고 있었습니다. 모든 편견과 시선을 이겨내고 그들은 자신들만의 행복을 만들어가기 시작했습니다. 사람들은 여전히 그들을 이상하게 보는 시선도 있었지만 세 사람은 신경 쓰지 않았습니다. 진정한 사랑과 가족의 앞에서 다른 것들은 중요하지 않았습니다. 가끔은 가장 예상치 못한 순간에 가장 예상치 못한 사람에게서 사랑을 발견하기도 합니다. 상우와 유진이 바로 그런 경우였습니다. 잘못된 이별이 새로운 시작의 기회가 되었고 상처가 더 큰 사랑으로 치유되었습니다. 그들의 사랑 이야기는 평범하지 않았지만 그래서 더욱 특별했습니다. 아들 사랑이가 있는 이 작은 가정에서 세 사람은 진정한 행복을 찾았습니다. 세상의 편견과 시선을 이겨내고 서로에 대한 사랑으로 완전한 가족이 되었습니다. 지금까지 긴 사연을 끝까지 들어주셔서 진심으로 감사합니다. 이 이야기가 여러분의 마음에 조금이라도 울림을 주었다면 작은 격려의 표시로 좋아요 버튼 부탁드립니다. 영상 밑에 따봉 버튼을 누르는 것은 무료입니다. 그 작은 관심이 저에게는 큰 힘이 됩니다. 댓글로 여러분의 진솔한 생각을 들려주세요. 응원의 말씀이든 비판적인 의견이든 모든 피드백을 겸허히 받아들이겠습니다. 여러분 모두의 삶에 진정한 사랑과 행복이 가득하기를 바라며
세상의 편견보다는 진심이 우선되는 따뜻한 세상이 되기를 소망합니다. 고맙습니다.